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탐구하는 교사 김지완입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유튜브용 전용 이렇게 마이크도 구매해서 마이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녹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좀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 통해가지고 한번 수업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여기에 진행하고 있는 거는 교과서에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친 내용 부분들로 해서 시험과 관련된 부분까지 해서 짧게 요약해서 짤막짤막해서 단원별로 올리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원 보시면요, 서유럽에서 봉건 사회가 형성되다입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 여기 보면은 봉건 사회의 형성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단원명부터 다 학습 목표 보시면요, 서유럽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 알아볼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카를루스 대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 있죠. 지역으로서는 로마 지역, 그리고 이제 민족으로서는 게르만, 종교로서는 이제 크리스트교. 네, 이 세 가지 요소가 혼합되면서 이제 서유럽의 문화가 완성되었고요.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이 있어서 이제 프랑크 왕국 그리고 카를루스의 이제 업적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 보시면요, 서유럽 봉건 사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해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아는 이제 장원제라던가 주종관계,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프랑크 왕국의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민족이 게르만족이고요. 이 게르만족은 여기 보면은 알겠지만 이 훈족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동하게 되었고요. 이 훈족에 의해서 쫓겨 내려왔던 게르만족은 점점 밑으로 내려왔죠. 여기 수많은 민족들이 다 게르만족이죠. 이들이 이동하면서 로마 내부로 왔고요. 결국 이제 로마 두 개 분열된 것 중에서 이쪽 서르마 지역은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수많은 이동에 의해서 점차 약해지다가 결국에 이제 게르만족 출신 용병들에게 멸망했다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락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유럽에 세워진 게르만족 중에서 대부분은 오래 가지 못했고요. 오래 버티고 굉장히 강력하게 힘을 가진 나라는 딱 한 국가입니다. 그 국가는 바로 여기 나오는 프랑크 왕국인데요.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왕국과는 달리 이동거리도 짧았고요. 그리고 당시 로마에서 믿고 있던 종교였던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크게 작용해서 결국 프랑크 왕국은 오래오래 버틸 수 있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크리스트교의 적이었던 이슬람 세력까지도 막아내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5세기, 8세기 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진짜 중요한 시기 8세기 말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꼭 알아야 되는 사람. 자, 이 사람 이름 뭐라고요? 카롤루스 대제. 자, 다시 한번 정말로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자,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카롤루스 대제. 자, 이 사람의 이름 명칭과 업적들 선생님이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카롤루스 대제의 업적들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카롤루스 대제의 업적들, 네, 이렇게 업적들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넘버링 해놨습니다. 1, 2, 3, 4. 자, 네 가지로 넘버링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셔서 아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해서요. 어느 정도까지 확장했냐면 기존의 서르마 영토를 대부분을 되찾을 정도로 영토를 굉장히 크게 넓혔다는 점. 자, 두 번째로는 영토 넓히면서 정복했잖아요. 그곳에 자, 종교. 자, 무슨 종교냐면 크리스트교를 전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시에 비잔티움 황제와
갈등을 맺고 있었거든요. 교황은. 그러한 교황과 서로 이제 합의점을 찾은 거죠. 그리스 종교의 수호자로서 카를로스 대제가 수많은 업적들이 있기 때문에 교황은 비잔티움 제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자신과 함께할 파트너가 필요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 파트너로서 카를로스 대제를 선택했고요. 카를로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왕관을 이렇게 씌워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자, 궁궐이나 수도원 이런 거에다가 학교 세우면서 기존의 문화들을 굉장히 발전시켰고요. 우리는 이것을 카롤린거 르네상스라고 부를 정도로 뒤에서 따로 배울 그 르네상스와는 방법이 같은 거지만 이제 서로 구분 좀 해줘야 돼요. 자, 카롤린거 르네상스가 시작될 정도로 됐고요. 이로써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민족은 게르만이죠. 지역은 로마죠. 종교는 크리스교죠. 이 세 가지 문화가 결합돼서 지금의 서유럽 문화를 이루었다는 사실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 이런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다음에는 프랑크 왕국은 결국 세 가지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인데요. 이들은 각각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기원이 되었고요. 자, 분열 볼게요. 두 번 분열됩니다. 베르댕 조약, 메르센 조약 이렇게 두 번 분열되고요. 처음에 베르댕일 때는 이제 여기 중프랑크가 가운데까지 이렇게 쭉 있었는데 메르센 때는 여기가 싹 다 빼앗긴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셋이 서로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거 보면 되고요. 여기는 선호 황제 대감 받은 거 아까 했던 그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는 걸 읽어주시고요. 저거예요. 아까 했던 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계속해서 교황 압박하고 있었고 이 교황이 그 비잔티움 황제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있었고 그 파트너가 카를로스 대제였다는 사실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관련해서 공부할 거는 이제 게르만족의 이동들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들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에 대한 내용들 그 중에서 우리는 특히 이 카를로스 대제의 업적들 선생님이 넘버링한 네 가지로 업적들 네 가지죠. 이 부분 위주로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시험 문제 힌트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걱정이네. 시험 너무 더 잘 보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 그 다음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아까 두 번째 학습 목표 파트인 이제 봉건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건제가 왜 생겨났냐면 프랑크 왕국은 이제 분열됐죠. 앞에서 배웠던 베르댕 조약, 베르센 조약 이래서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세 개로 쪼개지는 와중에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민족들, 바이킹, 마자르, 이슬람이라는 이민족들까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적들을 막아야겠죠. 중앙정부에 기댈 수 없으니까 스스로가 지방에서 자급자족하면서 막아야겠죠. 그래서 이들이 기사계급을 성정했고요. 기사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혼자 막을 수 없다 보니까 자기보다 강한 사람 기사로 주군으로 섬기면서 충성과 봉사 이걸 맹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땅을 받으면서 신하가 되면서 서로 간에 합당한 이득을 주는 그런 거래가 성립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주종관계, 주인과 신하의 관계라고 보면 되고요. 문제는 이들은 서로에게 이득이 돼야겠죠. 서로 의무를 지키면서 이득을 지켜야 되는 무슨 관계냐면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깨어진다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중국과도 연결됩니다. 자, 우리 중국 주나라에서도 봉건제를 명칭을 받는데 다만 그쪽 같은 경우는 혈연이었죠. 중국은 혈연. 그래서 혈연 관계가 느슨하면서 깨지는 거였는데 여기는 생판남입니다. 혈연 관계 전혀 아니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가 이득이 될 때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고 당연히 계약이 맺어지는 데서 어느 한쪽이 잘 안 지키면은 이득을 서로 볼 수 없게 되면은 당연히 금방 깨지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혈연 관계다 보니까 여러분 막 부모님 손절 그렇게 막 쉽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점들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봉건사회 구조해서 위에 이제 죽은 국왕에서 이렇게 제후, 뭐 대주교, 기사 이렇게 있고 맨 밑에 농로까지 해서 이 그림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잘 보고 이게 주종관계에 봉건제에 이런 거 이어지는구나 라는 거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중요한 거 하나 나오네요. 자, 장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원은 왕한테 받은 땅이죠. 그러니까 주군에게 받은 땅. 그래서 기사들 혹은 영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왕이나 그런 자기 위에 주군들이 간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입건이라고 부르죠. 간섭을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자급자족하는 농촌 공동체였는데 여기서 이제 농로에 대한 특성이 나옵니다. 중요해요. 농로의 특성. 농로라는 이름 자체에서 알다시피 농로는 농민의 특성과 노예의 특성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볼게요. 일단 영계에 속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사가 안 돼. 노예의 특성이죠.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세금, 그러니까 공짜는 없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막 방앗간 이런 거, 뭐 빵공장, 대장간, 막 다리 이용료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다 이용료랑 세금을 싹 다 내야 됩니다. 이용료랑 세금 다. 이거는 농민으로서의 특성. 자, 그 다음에 농민으로서의 특성도 뭐냐면 평민 특성은 결혼 가능. 그리고 재산 소유도 가능. 네, 이런 다양한 점들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종제, 장원제 바탕으로 한 게 바로 봉건사회가 형성이 되었고요. 봉건사회가 가면 갈수록 당연히 지방 제후들의 힘이 세잖아요. 왕의 힘은 약하고요. 지방 세력은 강화되면서 우리는 이걸 무슨 지역이라 하냐면 지방 분권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뭐 십자군 전쟁 이후 뭐 이렇게 바뀌면서 지방 분권적은 점차 왕의 힘이 강하게 되는 중앙 집권적으로 나중에 차차 바뀌게 되고요. 백년 전쟁이나 뭐 장미 전쟁 이후부터 해서 연결되면 그리고 나중에 결국 왕의 힘이 정말로 강해지는 절대 왕정까지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민의 힘이 더 커지면서 이제 절대 왕정도 꼬꾸라지고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처음 시작점이라는 거 보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뭐 농로는 주 3회 영주 땅 경작도 했죠. 당시 이제 비료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땅을 쪼개서 해요. 춘경지, 봄에 농사 짓는 거, 추경지, 가을에 농사 짓는 거, 하나는 휴경지, 쉬는 거. 영주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막 세금도 받고, 재판도 하고, 전투훈련하고, 막 이런 식으로. 농노들은 여기 이용료 다 내야 돼요. 시설, 이용료 다 내야 됩니다. 세금 내야 되고,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시 앞으로 가면은 이제 봉건사회 형성되다 해서 여기 봤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형성되는 과정으로서 로마 요소, 게르만 요소, 크리스교 요소, 이게 서유럽의 문화적 요소였는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한 변화, 그리고 프랑크 왕국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카롤루스 대제의 업적들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봉건제 성립에서는 봉건제 왜 생기고 있나? 그 중에서 이제 주종관계 봉건제 내용인데 이게 유럽과 중국이 서로 다르죠. 중국은 혈연관계, 유럽은 계약관계. 그 다음에 장원에서 이제 내용 중에서 농노의 특성 총 4가지로 해서 노예로서의 특성과 평민으로서의 특성. 그래서 지금 여기 중세 장원의 모습에서 별표가 돼 있죠. 같이 흐름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내용 했는데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복습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